이번 상승장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일까요? 요즘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이상한 감정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S&P 500이 만약 올해도 상승으로 끝나면 역사상 단 6번밖에 없었던 4년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이 만들어져. 이건 대단한 일이야. 뉴스는 연일 강세장을 말하고 사람들은 AI 덕분에 이번엔 다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 이 시장이 좋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보여서 불안해.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좋은 국면일 때는 보통 아무도 그렇게 호도하거나 흥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 이번 강세장은 진짜 연장 국면일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때가 마지막이었지라고 말하게 되는 시점일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 다음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려 해. 첫째, 실제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둘째, AI 산업의 핵심 기업들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셋째, 이 모든 흐름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세 가지만 차분히 연결해보면 뉴스보다 훨씬 중요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 첫째, 숫자는 강세, 행동은 탈출이야. 먼저 숫자부터 보자. 12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15.5억 달러였어. 표면적으로는 6개월 연속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지. 아직도 나는 미국 주식 산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전월 대비 무려 72% 급감했어. 매수의 지속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공개의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고는 있는데 더 사고 싶지는 않다. 팔고 싶지는 않지만 더 들고 가는 것도 불안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적 상단에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여기서 나와. 서학개미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샀던 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그리고 테슬라 2배 레버리지였어. 그런데 이번에 이걸 대거 매도하고 S&P 500과 나스닥 ETF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어. 즉, 고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건 사실 공격이라기보단 방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방어 방식이 기묘해. 비싸게 오른 레버리지를 팔아서 이미 최고점에 있는 지수로 갈아 끼운다? 난 이걸 보면서 혼자 웃음이 났어. 비싼 걸 팔아서 더 비싸게 사겠다고. 사람들은 이걸 안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심리적 도피 같은 거지. 다음은 균열은 항상 중심에서 먼저 생긴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번 변화가 시장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야. 지금 잡음이 나는 곳은 변방이 아니라 핵심 기업들,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AI 인프라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야. 이들의 문제점은 성장성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인데 브로드컴의 CEO가 이렇게 말했어. AI 매출은 급증하고 있어. 하지만 마진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야. AI는 고성장 플러스 고마진.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AI는 고성장 플러스 저마진이라. 이 산업은 기술 산업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산업이 돼. 즉 돈은 많이 들지만 돈이 많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거야. 이 순간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밸류에이션의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해. 오라클은 더 극단적이야.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1,080억 달러의 부채를 쌓아왔고 지금 유동 비율이 0.91밖에 안 돼. 즉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더 많다는 거야. 유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모이라 투자 기준으로는 이건 안전성 적격에 탈락한 구조야. 즉 지금 AI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을 이렇게 봐. 강세장의 끝이 아니라 강세장을 신뢰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람들이 시장을 믿지 않으면 시장은 더 이상 숫자로 움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심리로 움직이기 시작해. 즉 심리가 움직이는 시장은 아주 천천히 무너지거나 아주 빠르게 무너지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이 상승의 끝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지금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고가의 위험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파트의 핵심이 될 거야. 다음 파트에서는 브로드컴의 마진 구조, 오라클의 부채 구조,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적 신호인지 함께 해보면 좋겠어. AI는 성장 산업이 아니라 자본 소모 산업이 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불편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AI를 기술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AI가 금융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어. 그리고 이 두 개는 전혀 달라. 기술 혁명은 생산성을 바꿔. 예를 들면 철도, 비행기, 라디오,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가 탄생했을 때와 비슷한 거야. 하지만 금융 상품은 자본의 흐름을 바꿔. 지금 AI는 생산성보다 먼저 자본 구조를 확인해야 돼. 자,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매출은 폭발하고 있지만 이익은 정체된 상황.
브로드컴은 2025년 매출이 65% 성장해서 200억 달러에 도달했어. 백로그라고 하는 수주 잔고는 약 730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 매출 숫자만 보면 완벽히 성장하는 기업이야. 그런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11% 하락했어. 이유는 단순해. 돈은 많이 벌지만 남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AI 칩은 일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가 커. 냉각 설비가 필요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고객 맞춤형 설계 비중이 높아. 이 말이 뭐냐면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구조가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야. 이건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마치 철강 회사와 비슷한 구조지.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미국의 상징인 애플 같은 기업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정유회사와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정유회사는 고성장 산업이 아니라 자본회전 산업이야. 자, 두 번째는 오라클이야. 성장을 위해 빚을 선택했고 성장이 멈추면 위험이 가시화된다. 오라클은 AI 클라우드 확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어. 총 부채가 1,080억 달러. 최근 180억 달러의 단일 채권을 발행했는데 역사상 최대 단일 규모 수준이야. 표면적으로는 이익도 늘고 있어. 영업이익은 3년 넘게 연속 증가했거든. 하지만 구조는 달라. 이익은 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지고 있어. 왜냐하면 AI 인프라는 서버, 전력, 부동산, 냉각, 네트워크 이게 모두 선투자 구조야. 즉 성장은 있지만 여유 있는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아. 이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구조지 안정적인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성장다 부채를 먼저 보기 시작해.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시장의 본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기업이 아니야.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서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지. 이전까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어. AI는 인터넷 다음의 플랫폼 혁명이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 AI는 인프라 산업이다. 다들 알겠지만 플랫폼은 고마진이야. 하지만 인프라는 저마진 사업이야. 플랫폼은 독점이 가능하지만 인프라는 경쟁이 필연이지. 플랫폼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져. 하지만 인프라는 시간이 갈수록 평준화돼. 이 구조가 바뀌는 순간 시장의 가격을 설정하는 논리도 분명히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이 항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서사로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이 시점을 이렇게 정의해. 지금은 AI 버블 붕괴가 아니라 AI 신화의 해체가 시작된 단계야. 이 신화가 깨지면 가격이 깨지고 그건 금융시장의 법칙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보다 투자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봐.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이 왜 구조적으로 불리한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어. 나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패턴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턴은 항상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실제 행동, 즉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레버리지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인덱스로 이동하고 있어. 그리고 일부는 인버스 레버리지로 하락 배팅이 시작되고 있는 신호가 보여. 표면적으로 보면 리스크 관리처럼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 고변동성 자산을 고점에서 팔고 저변동성 자산을 고점에서 다시 사는 거. 이건 방어가 아니라 단순한 위험의 이동이라고 보면 위험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뿐이야. 왜 이 선택이 불리하냐면 인덱스 ETF는 안전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체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사는 상품이야. 그럼 평균은 언제나 안전할까? 물론 저점일 때는 안전하지. 하지만 언제 위험할까? 고점일 때. 특히 2배나 3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30%만 하락해도 원금의 90%가 날아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야. 즉 지수를 사도 원금의 90%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있고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레버리지가 빠져나가는데 평균적으로 고점에 있는 투자 상품을 산다는 건 이미 모든 가격을 반영한 투자 자산을 사고 있다는 거야. 이건 방어가 아니라 장고 끝에 악수가 되는 거야. 인버스는 더 위험해. 인버스 ETF는 방향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상품이야.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확률이 높아져. 이건 방향을 맞춰도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버스는 사실 투자 상품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할 때 하방을 해칭하는 도구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 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트레이더도 아니지만. 그럼 결과는 정해져 있어. 자, 정리하면 이래. 왜 지금 개인들이 구조적으로 투자가 불리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늦어. 하지만 반응은 빠르고 판단은 감정적이야. 포지션은 공개되어 있고 자금은 제한되어 있어. 반면 시장의 큰 자금은 정보는 빠르고 반응은 느리고 판단은 구조적이고 기계적이며 포지션은 숨겨져 있고 자금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지. 이 둘이 서로 대립을 할 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개인은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알아보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매도를 하고 확률을 관리할 때야. 즉 실패할 확률과 물릴 확률을 관리할 때라는 거지. 시장은 항상 더 갈 수 있어. 하지만 확률은 항상 언제나 먼저 무너져. 시장은 생각지 못하게 더 멀리 갈 수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는 원금 손실 확률은 항상 계좌를 먼저 무너뜨리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투자자는 가격이 아니라 이 확률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해야 해. 자,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이 마지막 탈출구일 거야. 자,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려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장에 서 있을까? 기록적인 강세장의 말미일 역사적인 상단의 밸류에 이익은 둔화되고 레버리지가 빠지고 개인은 다시 샀다 팔았다 들어갔다 하고 이건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구조와 상당히 닮아있는 항상 이 구간에서 사람들과 시장은 환호성을 질러 그리고 항상 이 구간에서 개인이 안전하다고 착각해. 그럼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설명해 줄게. 나는 지금 수익을 더 벌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 즉시 투자를 멈췄어. 둘째, 나는 지금부터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내 원금 손실과 내가 산 투자가 물리게 될 확률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 포지션은 모두 줄였고 현금을 늘렸고 확률이 유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보수적인 투자의 전술이야. 이번 강세장에서 살아남아야만 분명히 다음 기회가 다시 오거든.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틀리는 게 아니야. 계속 잘못된 게임에 나서 실수 패턴을 반복하는 거야. 강세장이 끝나면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죽어. 그 다음에 고평가 성장, 그 다음이 지수, 그리고 현금 계좌를 지켜주. 이 순서는 항상 똑같아. 난 이 순서를 20년 동안 봐왔고 내가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이야. 지금은 더 벌자가 아니라 잃지 말자가 이기는 구간이야. 모두가 낙관할 때 조심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준비해. 이게 역발상 투자의 본질이야. 자, 지금 시장 리스크, 구조, 원고점 실패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로 정리해. 본문에 다 담지 못한 수치, 이 밸류에이션 구간, 그리고 어떤 AI 자산과 투자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밸류에이션 클럽이라고 남겨주면 내가 내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액세스를 공개해. 자, 이제 마무리야.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더 멀리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프라이스 리스크는 우리에게 확률과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지금 과열과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보고도 무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나는 이 빠르게 수익을 내는 속도를 쫓는 투자자가 아니라 방향을 읽는 투자자가 되는데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내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제이슨이었어.